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송인재입니다.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이 마련한 디지털 인문학 특강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에서는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한국 근대잡지 코퍼스를 이해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을 구글 콜랩을 활용한 코딩을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언어 사용과 개념 사용 연결하는 제목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김일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일환 교수님은 단연간 근현대 신문잡지 코퍼스를 구축한 경험이 매우 많으십니다. 코퍼스 전문가로서 관련 활동과 연구를 매우 활발하게 현재도 하고 계신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지난 시간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 근대잡지 코퍼스를 이해하고 분석 방법을 같이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 몇 년간 한국과 중국에서는 개념사 연구와 디지털 인문학을 결합한 연구를 디지털 개념사로 불렀습니다. 마침 오늘 강연의 제목이 바로 언어사연과 개념사 연구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디지털 개념사라는 방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강의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김일환 교수님께서 준비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와 달리 직접 생중계로 진행됨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강 시작하겠습니다. 김일환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어 사용과 개념사 연구로 발표를 하게 될 성신여대 국어국문학과의 김일환입니다. 예, 사실 발표 제목, 특강 제목에는 개념사 연구라고 포함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구체적인 개념사 연구의 내용적인 내용 그 부분보다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근대잡지 코퍼스를 약 3년 동안 구축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 구축한 결과도 발표를 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연구한 결과를 일부 발표하기도 했었는데 실제 사용된 방법론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아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는 주로 구체적인 내용을 시연하는 것을 뒤에 좀 많이 포함해 놨고요. 저희가 실제로 연구할 때 사용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소개해드리고 관련된 도구나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미리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발표를 할 때는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깔끔한 것만 발표에 많이 포함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보기 편하실 수 있는데 오늘 건 말 그대로 이제 구축이 아직 덜 끝난 약간 날 것 그대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그대로 자료 처리한 결과를 논의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오류가 종종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도입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념사 연구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원래 예상으로는 12월 말에 근대잡지 코퍼스 구축을 완료하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활용 도구를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간 지금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근대잡지 코퍼스에 대해서 텍스트 전 처리를 하고 형태 정보를 주석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소개를 하도록 할 것이고요.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그 고려대학교의 이도길 교수가 자세히 아마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이제 구체적인 연구 방법과 관련된 것인데요. 사실은 통계적 키워드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한 유의미한 공기어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방법은 이미 기존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발표해 드릴 내용은 어떤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나온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구축해놨던 근대잡지 코퍼스를 대상으로 통계적 키워드와 공기어 분석을 어떤 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일반 연구자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제공해 주는데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직접 시연을 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참고 자료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도입인데요.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개념사 전공자는 아니기 때문에 개념의 변화를 어떻게 방법론적으로 포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는 바는 많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언어나 국어를 주로 전공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개념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이제 언어 사용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념의 변화를 어떤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로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어휘 사용 변화를 잘 따라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어휘 사용에 큰 변화가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어휘 의미의 변화가 나타나는 대상들을 포착하고 그것이 얼마나 그 개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주로 어휘 사용 양상을 잘 밝히고 거기서 유의미한 어휘 의미 변화를 포착해내는 것, 사실은 요까지가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개념의 변화, 개념사에 대한 그 언급은 여러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구축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구축이 이제 올해 거의 다 완료가 될 건데, 포인트는 구축한 자료를 연구자분들이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유의미하게 잘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포인트고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도 약간의 시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잘 접근하는 거죠, 쉽게. 그래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저희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도규 교수가 이미 물결 21 코퍼스나 동아일보 코퍼스 자료를 웹에서 서비스하는 웹 분석 도구를 이미 개발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한림과학원에서 지금 구축하고 있는 25개의 근대잡지 코퍼스도 유사한 방식의 그 온라인 웹 분석을 서비스할 것을 지금 저희가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도울 교수가 이제 자세히 발표를 해 주실 건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온라인 웹 도구는 아주 접근하기 쉽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빠르고, 사용 방법도 간단하고, 사용자가 굉장히 접근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연구자들이 웹사이트 주소만 알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라인 웹 도구를 개발할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공기어는 연도 단위로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잡지별로 보여줄 것인지 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모두 고려해서 웹도구를 짤 수는 없어요. 가장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하기 쉬운 일반적인 방법을 적용할 것이고, 나머지는 아마 일부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이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했을 때 계속 여러 가지 옵션을 추가적으로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하고 일반적인 범용적인 그런 방식은 온라인 웹도구를 사용하시고, 그 밖에 조금 더 특이하고 나만의 어떤 변수를 적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고 싶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도구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 방법들은 후자인 오프라인 도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온라인 웹도구에 비해서는 약간 접근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훌륭한 그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후자를 중심으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재밌는 결과를 보여줘서 우리가 이런 걸 얻었습니다 라는 측면보다는, 저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실제적인 방법 중심의 오늘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몇 번 동안 제가 발표를 한 것인데요. 개념사 연구를 위한 근대잡지 목록,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숫자로 따지면 24개가 좀 넘는 것 같아요. 페어 이후 100조까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 어절수 규모로 따지면 1100만 어절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1100만 어절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 수치가 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초기에 띄어쓰기나 이런 그 어절 전처리를 하기 전에 일단 카운팅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형태소 분석을 돌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하면, 순전히 한자로만 구성된 텍스트가 꽤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한글로 변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걸 대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한다는 게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은 띄어쓰기가 안 돼 있고 다 붙어 있어서 형태소 분석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제외하고 텍스트를 구성을 하게 되고, 아마 연구자분들이 보시면 이 24종의 잡지 중에 이런 잡지가 중요하구나 해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잡지가 있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여기 지금 별표로 표시한
개벽과 동광이 오늘 저희가 시연 자료에서 쓸 데이터들입니다. 얼핏 보더라도 380만 어절이 넘죠. 그래서 전처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그런 자료들입니다. 물론 이제 별공곤, 삼천리 이런 데이터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한글 현대 표기하고 비교해 볼 때 별공곤, 삼천리가 위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개벽과 동광을 가지고 작업을 이따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전처리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넘겨받은 게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틀 붙이고 데이트 붙이고 이런 그 기본적인 마크업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 가져와서 한 것이고, 요것을 이제 현대어 표기로 변환을 했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 기획 당시에는, 그러니까 약 2년 전이 되겠죠. 그때는 사실은 물론 그때도 텍스트 전처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은 시간과 수작업이 동원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어떤 생각을 잠깐 했었냐 하면, 어느 정도 이 텍스트 변환에 대한 데이터가 쌓이면 기계학습이나 여러 가지 이제 딥러닝을 통해서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모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적용되기에는 너무 텍스트 종류가 많고 종류마다 또 표기도 너무 다르고, 더 큰 문제는 처음 원본 데이터의 입력이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OCR로 읽고 그걸 사람이 수정한 게 아니고 개별 작업자들에게 입력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오타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수작업으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전처리하는데 사실은 시간이 가장 많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형태 정보를 주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드울 교수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돌린 것이고, 다른 메타 정보는 똑같고 원어절에다가 형태 정보를 달아줬는데, 한자 정보도 살리기 위해서 원어절은 한자 정보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논의의 출발점을 보시면요, 어떤 개념의 변화를 찾기 위한 기본적인 포인트는, 우선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은 어휘의 의미 변화를 포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생각은 어휘의 의미를 그럼 어떻게 포착할 것이냐. 어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문맥이 상당 부분 결정한다라는 그런 분포가설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의미를 뭐 사전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저희 입장은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는 문맥으로 실현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어휘의 특성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문맥 정보를 풍부히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역으로 똑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사용 환경이 변하면, 즉 문맥이 많이 변하면 그 단어는 굉장히 큰 속성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결국 문맥이 심각하게 변하는 단어들을 추적을 하면 그런 단어들의 어휘 의미 변화 정도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방식이 있는데, 탑다운 방식이 주로 연구자분들이 많이 지금까지 사용해왔던 방식입니다. 이를테면 그런 거죠. 근대 개념사에 있어서 민중이란 단어 혹은 민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미 연구자분들이 머릿속에 알고 계신 거예요.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기 전에. 연구자로서의 직관이나 통찰이겠죠. 그래서 임의의 단어를 선정한다고 했지만 말 그대로 임의의 단어는 아니고 연구자가 이미 상당수 뭔가가 의심스러운 그런 단어를 알고 있는 거죠. 그 단어들을 시기별로 아니면 전월별로, 잡지별로 여러 가지 변수를 주어가면서 문맥 변화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맥 변화는 주로 공기어가 되겠죠. 아마 제가 본 상당수의 논문들이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문맥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연구 성과에서 꼭 나오는 비판이나 지적은 뭐냐 하면, 그 단어가 중요한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왜 그 단어만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느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꼭 받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반대의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에요. 이건 연구자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경험이나 직관으로 포착하는 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문맥 정보를 코딩을 해 놓습니다. 문맥, 모든 명사 단위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식의 문맥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집어넣는 다음에 시기별로 그 문맥이 변화가 있는지를
기계적으로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최종적으로는 연구자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이런 단어들이 문맥의 변화가 심하다라고 기계적으로 후보들을 산출해주고 연구자는 그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탐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자의 방법과 후자의 방법이 다 동원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마 처음에는 최초의 접근은 탑다운 방식으로 많이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텀업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유의미한 어떤 힌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통계적 키워드 분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키워드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통계적 키워드 분석은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문서의 집단이 이제 너무 커지고 거기서 뭔가 키워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추출해 보고 싶으면 통계적 키워드 분석 방법을 쓰는 것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통계적 키워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대상 문서와 참조 문서 사이에 상대 빈도 차이가 있으면 그 상대 빈도 차이를 적절한 통계 척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그 통계 척도를 가지고 유의미한 키워드를 추출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어떤 통계 척도가 유의미할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 방법론 가지고 좀 논의가 있었고요. T-스코어, 로그 라이클리후드, MI, LMI 여러 가지를 비교하는 논문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T-스코어하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두 개가 비교적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디스턴트 리딩의 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통계적 키워드를 연산하는 방식은 사실은 기존에도 많이 언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T-스코어의 기본 공식은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고 그 다음에 예상 빈도는 이렇게 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5는 실제로 나타난 빈도고 2는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기대값을 구하는 방식은 밑에 있는 수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일종의 비례식을 연상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이것을 기계적으로 추출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족이란 단어의 빈도를 확인해 보고 싶은데 개벽에 있는 민족이 72번 쓰인 거죠. 그리고 개벽에 있는 전체 모집단의 명사가 400이라고 가정하는 거고 동광에서 민족은 동광의 전체 크기가 480이면 동광에서 민족은 몇 번 나왔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치를 얻게 되죠. 그럼 이게 동광에서 민족이 기대값이 되는 거고 실제로 동광에서의 민족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관찰값이 되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해당 값을 집어넣으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따 뒤에 시연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성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여기서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카이-스퀘어 값, T-스코어 값 세 개의 통계 척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오프라인 도구를 돌린 것이고요. 1960년대에 쓰인 신문을 다 모아놓고 1970년대하고 비교해가지고 키워드를 뽑은 거예요. 어떤 명사들은 좀 이상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상당히 꽤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일이 계산한 게 아니고 엑셀로 계산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런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작은 도구를 개발했고 그걸 가지고 돌린 결과예요. 이따가 그거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시연 쪽에 시간을 좀 많이 써볼게요. 자, 공기어 분석도 네트워크 시각화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화가 겉보기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시각화의 목적이 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것을 시각적으로 뿌려줘서 뭔가 보기 좋게 한다는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고 원래는 도표나 이런 다른 식의 데이터 구성으로는 잘 포착이 안 되지만 시각화를 했을 때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때 사실은 시각화의 의의가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조금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분석을 이미 다 해놓고 결과를 보여주는 쪽으로 시각화만 쓰고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시각화에게는 조금 거의 안 하려고 그러고요. 주로 이제 분석한 결과 쪽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휘의 구체적인 의미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떤 공기어의 변화를 잘 추적을 해보면 트렌드의 변화를 포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어휘의 의미 변화, 개념의 변화를 포착하는 데 꽤 유용하다.
그래서 Force라는 언어학자가 이런 개념 정의도 했다 이거죠. 어떤 단어를 안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놈들을 같이 안다. 뭐 결국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공기어 네트워크, 공기어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대상어를 선정하게 되고 어떤 대상어가 문맥이 많이 변했을 것인지 다소 이제 직관적으로 임의적으로 포착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어를 추출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뭐 잘 보여주기 위해서 시각화를 하기도 하고 파엑이라는 시각화 도구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 얘기는 아마 오늘은 파엑 얘기는 많이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어 변화 샘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고려대학교 그 웹 분석 도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 물결 20일 2000년대 신문 데이터에서 공기어 변화를 추출한 것인데요. 물결 20일 데이터는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4년치를 서비스하고 있죠. 보시면 어떤 단어의 공기어 변화인지는 사실은 잘 보시면 뭐 추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1위가 2006년까지는 교통이었다가 2007년부터 조금 변하고 있죠. 국민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것은 소통이라는 단어의 공기어 변화 사례를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뭐 소통의 의미가 이렇게 많이 변했나? 라고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2006년까지는 소통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단어는 교통이었다는 거죠. 이후에는 교통 얘기는 사실 많이 떨어지고 순위가 쭉 내려가죠. 주로 의사소통과 관련한 그런 소통이 중시되었다라는 걸 이 표만 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도길 교수가 그 MDS 시각화를 해놓은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텀업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 쓰인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데이터 10년 단위로 쪼갠 다음에 뭐 1960, 70, 80 이렇게 지금 10년 단위로 쪼개져 있죠. 10년 단위로 어떤 단어의 모든 명사들의 공기어 벡터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벡터의 변화값이 큰 것들을 시각적으로 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구자가 다단계에 나는 문맥의 변화가 심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단계에 대해서 공기어를 추적해 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일단 모든 명사에 대해서 딱 뿌려준 거고 그 중에 이제 변화가 큰 단어들을 1차적으로 컴퓨터가 걸러준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그 수작업의 비율을 상당히 비중을 줄여주죠. 자, 다단계라는 단어는 지금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 다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90년대, 2000년대 보면 판매원, 사기범, 상조, 공정위 어떤 뜻인지 알죠?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근데 7, 80년대만 해도 그런 다단계는 없죠. 다단계는 소득과 관련한 다단계, 과세, 현행, 세율, 단계별. 그러니까 다단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사업 수단의 그런 다단계하고는 공기어가 많이 다르다라는 걸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개념의 변화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쓰임의 그냥 작은 차이일 뿐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기계적으로 포착해낼 수 있다는 게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진이 직접 한 것은 아니고요. 동아일보 데이터 가지고 웹 분석 도구를 개발했더니 이제 그거 가지고 동아일보에서 한번 취재를 나왔었는데 저희가 사용 방법을 알려주고 한번 해보라 그랬더니 기자가 분석을 해가지고 강남의 연관어 저희 용어로는 공기어가 되겠죠. 강남의 공기어가 제비에서 80년대 아파트로 변했다라고 스스로 연구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잘 구축하고 접근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적절히 개발해 놓으면 꽤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의 키워드, 세 가지의 시연을 주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 키워드를 추출하는 거. 두 번째는 통계적 키워드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빈도 정보를 뽑아야 되는데 빈도 정보를 추출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빈도 정보를 추출하는 거 그리고 공기어 정보까지 추출하는 것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 지금 기본적인 그 포맷은 저희가 이제 한림과학원 측에 제출하게 될 그 형태 분석 코퍼스 그 형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지금 시연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키워드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사별 빈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는 2번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별 빈도를 추출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저희는 R을 이용해서 품사별 빈도를 뽑아볼 거거든요. 네. 그러면 R을 물론 많이 안 써보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www.r 그다음에 /project.org 여기 들어가시면 R의 최신 버전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받아봤더니 지금 4점대가 지금 올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점대를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R 4.0.0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설치하실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관리자 모드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관리자 모드로 설치 안 하면 중간에 돌아가다가 저장이 안 되기도 하고 아니면 패키지 설치해서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시고 설치할 때도 관리자 모드로 하시면 됩니다. 설치 저는 이미 했고요. 이제 관리자 권한으로 저는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설치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성까지 해서 설치하면 금방 설치가 될 거예요. 예, 물론 R의 주요 목적이 통계적인 그런 처리하는 데 많이 쓰이긴 한데 요즘은 R 가지고 시각화도 많이 하고 있고요. 간단한 데이터 처리하는 데도 아주 꽤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어서 쓰시는 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네, 이게 R의 초기 화면이고요. 아마 똑같은 화면이 보이겠죠. 지금 아주 기초적인 거는 지금 하기는 좀 어렵고 기본적으로 우린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일단 설치까지 잘 정상적으로 된 것이고 아주 최소한 기본적으로 돌려야 될 그런 것들만 중심으로 해볼게요. 자, 우선 제가 오늘 돌릴 공기어 추출하는 그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품사별 빈도를 추출하기 위한 코드를 아주 짧게 저희가 이제 그동안 써왔던 거 제가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뭐 코딩을 당연히 할 필요는 없고요. 그대로 실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우선은 작업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해당 디렉토리 안에 제공해주는 R 관련한 파일이 있으면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kbdk 언더바 태그 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R 컨솔이라는 화면이 떠 있고요. 여기서 다시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스크립트를 불러올 수 있어요. 스크립트 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화면, 비슷한 게 두 개의 화면이 떠 있죠. 그렇죠? 근데 두 개의 화면이 떠 있는데 이쪽에 있는 건 컨솔이고 이쪽에 있는 건 스크립트예요. 두 개는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R 가지고 돌릴 지금 시연할 데이터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벽하고 동광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개벽은 여기 있죠. 개벽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광도 있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네,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개벽 1호 파일이죠. 뭘 유의있게 보셔야 되냐 하면 지금 우리가 품사별로 빈도를 뽑을 거기 때문에 지금 요 확장자 점 태그로 되어 있는 게 형태 분석 코퍼스니까 요게 요 텍스트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보면은 앞에는 기본적인 그냥 메타데이터죠. 그죠?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쓸 데이터는 아니고 우리가 쓸 데이터는 뭐냐면 사고 NNG, 본 MM, 개벽 NNG, 품사 정보가 있는 데이터만 우리가 지금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코딩이 UTF-8로 되어 있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분석을 하면 될 건데 우선 지금은 개벽 파일만 해도 70개가 넘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보여드릴 이번에 시연하고자 하는 내용은 개벽 파일 요 각 권호에 대한 어떤 결과보다는
개벽 파일 전체하고 그 다음에 동광 잡지 전체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개별 파일의 차이는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권별로 어떤 어휘 사용의 변화가 있는지도 물론 연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두 데이터를 지금 합친 걸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놨어요. dg 동광.올 파일하고 그 다음에 개벽.온 파일 이 두 개 파일이 좀 전에 보여드린 형태 분석 코퍼스 파일 쪼개져 있는 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뭐 합치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72개를 다 복사해서 합칠 수는 없는 거고요. 도스창 열고 카피하셔도 됩니다. 어쨌거나 해서 작업을 했는데요. 요거 가지고 아래에서 품사별 빈도를 한번 뽑아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실행을 하시면 돼요. 제가 나중에 드릴 요 R 파일에서 지금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하는 방식은 엔터 치는 게 아니고 컨트롤 R을 하면 실행이 돼요. 그러면 창이 뜰 거예요. 그죠? 파일을 불러오라고. 우선은 개벽 가지고 돌릴 거니까 개벽 파일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벽을 부른 다음에 그 밑에 헤드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문서를 제대로 불러왔는지 확인을 해본 거죠. 글자 안 깨지고 잘 불러왔죠. 그래서 1차적으로 개벽 파일 전체를 잘 불렀구나. 여기 숫자 20이라고 쓴 건 20개까지만 보여주란 얘기예요. 다 볼 필요 없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타이틀, 데이트, 텍스트 이런 부분은 저희가 빈도 통계할 때 아무 쓸모가 없는 데이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요 분석 결과가 있는 것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마크업을 다 날려버리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날렸냐 하면 데이터를 날린 게 아니고 아까 텍스트 파일을 보시면 원어절 있고 여기 백슬래시 t가 있죠. 탭이 있다는 얘기죠. 원어절 탭 분석 결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탭이 있는 라인만 따로 끄집어내면 마크업이 붙어 있는 건 다 날릴 수가 있죠. 그래서 grab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탭이 포함된 것만 따로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장을 한번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이걸 실행하면 마크업이 날아가고 중간에 품사별 분석 결과만 있는 애들만 저장을 해주겠죠. 내 벽인데 좀 타이핑을 이상하게 했네요. 네, 개벽이 파일이 커가지고 돌아가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네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개북 오후 3시 31분.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크업이 날아가고 중간에 헤드만 있는 것만 싹 끄집어 왔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1차적으로 작업을 다 한 거죠. 자, 그러면 일단 포인트는 뭐냐면 이 각각의 함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우선은 이해하지 마시고요. 우선은 품사별 빈도를 뽑는데 우리의 포인트가 있는 거니까 그냥 블럭을 싸가지고 돌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싸서 돌리면 모든 품사별 빈도가 다 나와요. 그래서 pos 언더바 freq 언더바 kb라는 파일로 저장을 하라까지 지금 끝나는 거예요. 확인해 볼게요. 네, 다 들어갔습니다. 아까 지정한 작업 디렉터리에 계속 있을 거고요. 파일이 어딨냐 하면 여기 있죠, 그죠? 열어보면 .sf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모든 품사별 다 나오죠. 근데 주로 이제 개념사 연구할 때는 문법적인 형태 소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테고요. 기본적으로 개념은 명사 단위로 많이 실현되기 때문에 NNG, 일반 명사를 많이 추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하지 마시고 일반 명사만 빈도 통계가 필요해 라고 하면 요 밑에 있는 걸 실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 품사 통계만 추출하게 돼 있는데 어디를 바꿔주시면 되냐면 여기 /NNG 부분 있죠. 여기에 원하는 품사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NNG를 넣으면 명사를 뽑는 거고 /NNP를 하면 NNP 고유명사를 뽑는 거겠죠.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개벽의 명사 빈도 통계가 나오는 거죠. 자, 우선 여기 화면으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파일로도 저장하라는 명령을 줬기 때문에 개벽의 품사별, 명사별 빈도 통계가 있습니다. NNG_freak KB, NNG_freak KB 여기 있죠? 3시 43분 거 열어보면 예, 말이 몇 번, 사람이 몇 번, 일대, 생각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사 빈도가 나온 거죠. 차가 6195번이나 나왔네요. 이런 거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왜 개벽에 차가 많이 나왔지? 들어가 봤더니 이 차가 그 마시는 차나 자동차의 차가 아니고요. 지시대명사 차더라고요. 차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다 이 차로 번역이 그 분석이 돼 가지고 확인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리면 명사 빈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할 거냐면 개벽 전체에 대해서 명사의 빈도 통계를 확인한 거죠.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동광 걸 돌리면 되겠죠. 그죠? 동광을 돌리면 동광의 명사 빈도 통계도 부를 수 있어요. 그대로 작업하시면 되고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거니까 앞에 해놨던 거하고 이제 섞일 수가 있으니까 요 rm list equal ls 요걸 한번 실행해 가지고 메모리 청소 한번 해주시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똑같이 돌리시면 됩니다. 대신 이번에는 개벽을 부르면 안 되고 동광을 부르면 되겠죠. 그렇죠? 동광 전체 올 부르고 동광은 조금 더 사이즈가 작네요. 확인해 보고 제대로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탭을 이용해 가지고 탭 있는 것만 끄집어내는 거. 아까 개벽할 때하고 똑같은 과정이죠. 그리고 저장하시면 되죠. 물론 저장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요. 네.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계속 똑같은 과정이죠. 돌리고 품사별 빈도도 KB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름 바꿔주고요. 명사 빈도 통계 추출하고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까 NNG KB 뽑았고 NNG 프리퀀시 지금 시간대에 딱 나온 거죠. 열어봤더니 네, 말 사람 때 네. 명사 빈도 통계를 다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품사별 빈도 통계는 다 뽑은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두 잡지 전체의 명사 빈도를 뽑았으니까 포인트는 그러면 개벽에 있는 명사하고 동광에 있는 명사 전체를 비교했을 때 어떤 단어가 개벽이란 거에 키워드가 될 수 있을까? 이 두 개 가지고 한번 돌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 키워드 아까 했던 그 방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이거 일일이 다 계산할 수 없죠. 그래서 cat 언더바 calculation 할 때 cat-이고요. kw 언더바 t21af 요 파일이 있습니다. 이제 요 파일, 요 프로그램은 지금 정연하신 최재용 선생님께서 개발해서 저희한테 주신 거고요. 그대로 돌리면 됩니다. 대신 얘는 아래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별개의 프로그램이에요.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프로그램 돌릴 때 아까 돌렸던 명사 빈도 통계 그 결과 있죠. NNG frequency KB하고 NNG frequency DG 이 파일이 그 지금 통계적 키워드 프로그램하고 같은 폴더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갑니다. 자, 도스 창을 띄우시면 되고요. 실행해서 실행해서 도스장을 띄우시고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계적 키워드 프로그램을 돌리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검은 도스창을 여셔야 됩니다. 도스창 여는 방법은 실행창에서 cmd를 치시면 돼요. 커맨드의 약자를. 그러면 이런 시꺼먼 도스창이 열리고요. 도스창에 가서 해당 폴더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D 드라이브에 kb_dk_ tagged라는 폴더 안에 아까 그 명사 빈도 아래서 뽑아놓은 그 명사 빈도하고 그리고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그 도스창을 열면 C users 뭐 이렇게 사용자마다 다 기본 디폴트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저는 D로 가야 되니까 D 드라이브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d, 이게 change 디렉토리의 옛날 도스 명령어예요. cd하고 백슬래시 치고 자기가 가야 하는 폴더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kb, dk, 언더바 저는 요 밑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동을 한 거죠. 그러면 키워드 추출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명령어를 키워드 extraction for t21 list 돼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log likelihood, chi-square, t-square 세 개의 값을 뿌려줍니다. 어떤 식으로 입력하면 되냐 하면 이 명령어 입력하고 처음 리스트 1, 그 다음 두 번째 리스트, 그 다음에 무시할 빈도, 그 다음에 품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처음 리스트는 예를 들면 내가 개벽의 키워드를 뽑고 싶으면 리스트 1이 개벽이 되는 거고 그러면 개벽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리스트 2가 되겠죠. 이거 레퍼런스가 되고 숫자 5는 만약에 돌리는 텍스트가 너무 크면 빈도가 너무 작은 건 버리란 뜻이에요. 얘는 5 이하를 버리란 뜻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마지막엔 품사. 품사가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됩니다. 돌려볼게요. 기본적으로 명사를 가지고 키워드를 많이 뽑으니까 명령어를 치고 처음에 리스트 1이 개벽이었죠. 그죠? 그러면 ng 언더바 frequency 언더바 kb가 되죠. .txt 레퍼런스 파일은 ng 언더바 frequency 언더바 kb가 아니고 이번엔 동광하고 비교하는 거니까 .txt 네, 계산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그 돌린 폴더를 가보시면 파일이 하나 생겨 있을 거예요. 어떤 파일이냐 하면 켈로 시작하면서 ng frequency kb vs ng frequency dg라는 폴더가 생성이 돼 있다.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여시면 쭉 그 키워드 높은 순으로 된 메모장 파일을 하나, 텍스트 파일을 하나 획득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게 철저히 이제 명사 빈도만 가지고 그걸 이제 통계적인 척도를 가지고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명사의 분석이 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데 뭔가 많이 잘못되어 있는 게 포함되어 있으면 결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지 마시고 보다가 아, 이런 단어들이 꽤 좋아 보이는구나 하고 이제 사람들이 고르는 거죠. 좀 전에 했던 입력하는 거 그 순서를 바꾸시면 이제 반대로 그 ng frequency kb 대신에 ng frequency 동광을 먼저 치면 동광의 키워드를 먼저 뽑게 돼요.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품사별 빈도를 이용해서 통계적 키워드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시연 R로 가서요. 이제 공기어를 추출하는 것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그 R에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저희가 두 번째로 작업한 게 동광 명사 뽑은 거였고 이 동광 명사의 빈도는 어디서 뽑았냐 하면 동광 파일 전체에서 지금 뽑은 거죠. 그죠? 지금 아래 이 결과가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기어를 바로 뽑을게요. 여기서부터 공기어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실행을 하시면 공기어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거 한번 실행을 할게요.
mega.lst 이제 변수 뒤에 있는 변수명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한번 실행을 해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쭉 돌리시면 공기열을 추출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어떤 거에 공기열을 뽑고 싶었냐 하면 대중이란 명사의 공기열을 뽑고 싶었던 거예요. 키워드 돌려보시면 알겠지만 동광이란 단어가 이상하게 동광이란 그 잡지에는 대중이라는 명사가 키워드로 뽑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벽보다 동광의 대중이 더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문맥이 필요한지 연어 관계를 보기 위해서 대중의 연어를 뽑을 거니까 요 대중 /NNG는 연구자가 바꿔주는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바꿀 건 뭐냐 하면 I-20, I 플러스 20이에요. 요 마이너스 플러스는 지금 우리가 뽑는 게 공기어죠. 그죠? 그러니까 대중의 마이너스 20 하면 왼쪽으로 20개까지 형태소를 보겠다는 거고 플러스 20 하면 대중의 오른쪽 플러스 20개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이 너무 많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절이 아니어서 형태소이기 때문에 조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숫자는 이제 연구자가 좀 왔다 갔다 해보면서 적절한 것으로 입력값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돌려볼게요. 블럭으로 싸서 돌리셔도 되고 한 줄 한 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지금 동광이란 텍스트에서 대중의 공기열을 추출하게 되는 거죠. 조금 코드가 길긴 하는데 돌아가는 건 뭐 금방 들어가죠. 여기까지 돌리면 동광의 공기열 추출은 동광에 나온 그 대중의 공기열은 1차적으로 다 추출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아까 얘기했던 통계 척도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통계 척도 크게 이제 두 가지를 넣은 것 같네요. T스코어하고 MI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돌리시면 T스코어와 MI까지 집어넣어서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지정하게 되면 대중과 관련된 모든 왼쪽 20개, 오른쪽 20개에 포함된 모든 공기어 리스트를 다 얻게 되는 건데 사실은 모든 공기어가 다 필요한 게 아니고 명사나 특정 품사만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특정 품사만 공기어로 추출하는 게 필요해요. 자, 첫 줄은 대중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요. 농민, 운동, 공항, 생활 이런 식으로 T스코어가 높은 식으로 저장이 되죠. 결과를 저장하면 마지막 write.table까지 실행하게 되면 동광에 쓰인 대중의 공기어가 T스코어하고 MI로 추출이 돼서 결과에 저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개벽의 공기어를 뽑고 싶으면 똑같이 이제 이번에는 개벽 텍스트 불러와 가지고 지금 돌렸던 공기어 추출부터 쭉 돌리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품사나 대상은 연구자가 계속 바꿔볼 수도 있고 입력되는 텍스트의 범위도 연도 단위로 할 건지 잡지 단위로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다양하게 실험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웹 기반 분석 도구가 범용적인 목적의 서비스를 주로 할 테고 그리고 세부적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연구자가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까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일환 교수님, 유익한 내용 강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현재 구축된 코퍼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코퍼스를 분석하고 코퍼스의 내용들을 읽을 수 있는 과정을 실제로 보여주셔서 매우 유익하고 반복해서 볼만한 가치가 있는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9년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사상사 연구를 중국에서 구축한 중국 근현대 사상사 전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그때야 궁금했던 점과 희망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의 모습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원리였죠. 그런 바람이 10여 년 전에 지난 지금에서 약간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다루어진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었고 또 활용하신 코드들을 공유하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공유해서 사용하시면 앞으로 분석과 연구에 매우 유익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중계이기도 하고 또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한 관계로
중계가 좀 원활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화면들이 좀 보이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매우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디지털인문학 특강 제2강 준비된 강의와 시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와 응답은 1강과 마찬가지로 영상 안내문 아래에 있는 링크에 있는 줌 회의실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강은 스케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0월 16일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와 그리고 한글날도 있기 때문에 3주 뒤에 만나게 되겠는데요. 이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코퍼스 구축에 전념하고 계신 자연어 처리 전문가이신 이도길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히나 기존의 1강과 2강에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의 사례들을 보았는데 이 10월 16일에는 또 다른 차원인 웹도구를 활용한 코퍼스 분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내년 초에 공개하게 될 한국 근대 잡지 코퍼스의 분석 방법의 모델이 될 도구들이니까요. 또 참여해서 들어주시면 매우 또 유익한 강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특강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